안녕하세요. 인더시의 크리에이트 톡구 미스터 펀클스엑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전히 지난주에 자리 안 계셨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또 다시 보니까 참 반갑네요. 영상 재밌게 봤습니다. 네. 피터 린치. 저도 워낙 좋아하는 투자자라서 전 전설적인 분인데. 재밌게 봤습니다. 이거 이번 주에는 어떤 주식을 가져오셨나요? 이번 주 요즘에 이제 팬데믹 때문에 막 음식 같은 거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그쵸. 요즘에는 다 이제 단말기 포스기라 그러죠. 이거를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되게 간편하게 이제 꽂으면 되는 거.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에 또 주식이 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오기 전에 오기 전에 종목을 먼저 좀 소개했던 거. 저희가 그 지난 영상에서까지 이제 쭉 소개해드렸던 그 주가들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매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매우 간단하게 보고 지나가시죠. 자, 하여튼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레드핀은 저희가 6.2%, 레이지데이스는 23%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레드핀이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 전환했고 이제 에피안이 지난주 100% 갔는데 지지난주에 100%였는데 지난주에 약 한 뭐 또 좀 승률이 좀 빠져가지고 많이 빠졌네. 여전히 저희가 소개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많이 오른 상태고요.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좀 인기가 많더라고요. 네. 영상에서도 되게 많은 그 유니티 소프트웨어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던데 유니티 소프트웨어도 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되면 또 요거랑 경쟁하고 있는 업체가 상장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도 주식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소개드린 종목을 이제 평균적으로 들어갔으면 수익률이 한 15% 정도는 아직 수익 구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뭐 이거는 이제 취사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비고에 많이 어떤 회사인지 넣어놨고 자세한 주식에 대한 설명은 이제 영상이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저희 오늘 종목 오늘 종목 소개해드릴 거 이제 혹시 벤사라든지 아니면 피지사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혀 몰라요. 피지사는 들어봤는데 벤사는 또 처음 들어봤네요. 이게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이 회사가 요 벤, 피지 기능이랑 그 다음에 온라인 뱅킹까지 하는 되게 다채로운 회사여서 요렇게 혹시나 아실까봐 요런 걸 하는 회사다라고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해봤고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때는 스퀘어라는 회사입니다. 미국 뉴욕 그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조금 되게 이게 좀 모호하긴 한데 이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구매하는 사람들을 이제 연결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이렇게 구축해주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단말기라든지 아니면 뭐 포스 단말기 그 다음에 뭐 요런 상품 재고 정리 요런 것까지 이제 다 이제 데이터적으로 이제 바꿔주면서 이제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피지랑 벤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물론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다 통용되는 방식은 아니에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피지하고 벤사가 운영이 되는지 소개를 드리면 이제 벤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밸류 에디드 네트워크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신용카드사랑 그다음에 이제 이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는 그러니까 그 카드 단말기를 이제 설치를 해주고 그 신용카드에서 나오는 이제 뭐 수수료 이런 거 있겠죠. 그런 거 이제 가맹점들이 이제 그러니까 납부를 하는데 여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일반 가게와 이제 신용카드사를 연결해주는 곳을 벤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 몰들 뭐 이런 데와 이제 그 벤사를 이어주는 데를 피지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피지사는 바로 신용카드사하고 연결이 안 되고 이 벤을 거쳐야 하는 곳이거든요. 여튼 요런 이제 중개 업체라고 이제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스퀘어가 하는 일들이 약간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벤사의 측면으로 봤을 때 일단 포스가 이제 포인트 오브 세일이라는 뜻인데 요게 이제 뭐 이게 어떤 가게 가면은 이제 물품 구매할 때 뭐 계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어떤 물품이 얼마나 팔렸는지 집계도 해주는 걸 다 포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스퀘어에서는 이제 자체 앱,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조금 더 손쉽게, 그런 꼭 단말기가 없어도 그냥 어플만 있어도 이제 집계 가능하게 해주고, 아니면 심지어 왜 요즘에는 온라인 그 쇼핑몰 운영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오프라인 매장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제 자기 PC에다가 이 포스 기능을 탑재한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를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스퀘어 버추얼 터미널이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물품 뭐 재고, 그 구매 계약 뭐 이런 거 관리해주는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품의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서 좀 더 특화된 이제 포스 기능들을 제공도 합니다. 뭐 리테일, 레스토랑, 뭐 인보이스, 뭐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온라인 쇼핑몰이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웹사이트를 개설할 때까지 이제 도움을 주기도 하는 그 사업 부문이 이제 스퀘어 온라인 스토어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인스타그램이랑 뭐 페이스북 연동을 해서 바로 거기서 이제 물품을 그 고객들이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도 하고요. 그다음에 스퀘어 대시보드라고 해가지고 이 실시간 매출, 그다음에 재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 뭐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주는 그런 기능도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스퀘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결제만 해주는 게 아니라 결제 후에 이루어지는 분석까지 같이 해준다고 보면 될까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상품 판매자 이제 생태계 이코시스템을 이제 번역을 한 게 생태계인데, 요거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을 이제 방금 전에 소개드린 거고요.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측면을 보면 이게 이제 좀 더 익숙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본 게 이거였어요. 네. 시키면 이거 긁어주는 그거네. 그거요.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 측면으로 보시면 이제 요런 이제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저희가 흔히 아는 이 마그네틱 선을 이제 이렇게 쓱 긁으면 결제가 되도록 하는 이제 이런 자기 판독 결제 그러니까 기계 이걸 또 판매도 하고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정말 특이한 게 이 끝에 이게 보시면 그거잖아요. 썬더볼트인가 아이폰이나 뭐 그 애플 제품에 이제 사용하는, 그래서 아이패드나 아니면 아이폰에 연결을 해서 바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많이 보여주시죠. 비접촉식 칩 결제 해가지고 그냥 꾹 누르면은 이제 바로 결제가 되는 거. 아니면은 이제 자기가 혹시라도 이제 그러니까 그 판매자 입장에서 본인이 아이패드를 이미 갖고 있는데 다른 터미널, 그러니까 단말기 사는 게 너무 아깝다. 그러면 그 아이패드를 바로 이제 그 이런 포스기로 만들 수 있는 게 스퀘어 스탠드라는 게 있고요. 저것도 제가 카페에서 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아이패드, 네. 스퀘어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이패드로 저렇게 많이 많이 하죠. 그다음에 뭐 자체적으로 스퀘어 레지스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반적인 터미널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스퀘어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이게 딱 그 바닥에 붙어 있어가지고 이제 고정식인 줄 아시겠지만 이거의 특성은 포터블하다. 그러니까 이동 가능해가지고 어디서든지 결제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단말기 하드웨어적인 것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퀘어에서. 그래서 이렇게 약간 판매자 입장에서 조금 더 용이하게 결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제공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단말기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제 스퀘어는 이제 금융 서비스도 여러 가지 제공을 하거든요. 일단 그래서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카드를 긁으면은 그날 바로 이제 결제가 되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뭐 그 다음 날 아니면 뭐 3영업일 뭐 이렇게 이후에 결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퀘어에서 바로 다음 날 2일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분쟁이 생기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환불을 해달라고 했는데 뭐 이미 결제한 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조정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PSP는 뭐냐면 이게 그 PG사의 좀 다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벤사의 기능도 하고 이 PSP라는 걸 함으로써 이제 PG사의 기능도 똑같이, 그러니까 역시나 동시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스턴트 트랜스퍼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결제 대금을 판매자가 이게 보통은 결제 대금을 직접 수령하기까지는 며칠 걸려요. 근데 이 사람이 급전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1.5%의 수수료를 내면은 바로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깡을 해주는 거죠, 깡을. 그런 그 금융 서비스 제공하고, 그다음에 스퀘어 카드는 이게 뭐냐면은 그런 그러니까 이런 결제 대금이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수수료를 일정 정도 내면 판매자가 그 돈을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금 카드를 이제 판매자한테 주고 거기에 이제 돈이 꽂히면 그 사람이 이렇게 바로 그 다른데 뭐 사거나 하는 데서 이제 쓸 수 있게 하는 성급 현금 카드가 있습니다. 스퀘어 카드가. 그리고 페이롤 서비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판매자, 그 가게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채용 뭐 급여, 그다음에 그 각종 관련된 세금, 그다음에 그 고용보험. 그게 그 미국에 왜 401k 그게 고용보험 맞나요? 몰라요. 그럴 것 같아요. 401k 근데 401k는 그건데 어찌됐건 세금 쪽 세금 쪽인가요? 네. 아 여튼 그러면 제가 잘못 올린 것 같긴 한데 여튼 그런 거 전반적으로 다 도와주는. 아 맞아요. 401k는 그거예요. 자기 세금 신고하는 거. 세금 신고. 아. 어쨌든 되게 포커스가 약간 그 중소기업, 네. 대기업보다는 대기업은 자기들이 페이롤 같은 거 다 관리하고 급전이 필요한 건 사실은 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쪽이 아닌가. 그래서 얘네 포커스는 약간 그쪽으로 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이 약간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대출 받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스퀘어 캐피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특정 은행하고 제휴를 해서 이 판매자 셀러들한테 대출금을 이제 지급을 하는 서비스거든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워낙 이런 포스, 단말기 이런 거를 미국 전역에 다 깔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러 결제건이라든지 포스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 데이터들이 이용을 해서 저 판매자는 얼마만큼 대출을 해줄 수 있는지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규모는 그 특정 판매자의 연간 결제 규모, 그러니까 그로스 페이먼트 볼륨의 한 20% 미만으로 하고요. 원금 회수는 이게 재밌는 게 거의 그 대출 받고 나서 거의 바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 결제권에 일정 정도, 그러니까 고정 그 비율을 딱 적용을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원어치 팔았으면은 이 비율은 제가 좀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은 어쨌든 예를 들어서 1%면은 1원을 이제 떼가는 형식으로 하는 거죠. 그럼 원본을 계속 상환을 하는 거죠. 거죠. 예. 그래서 이 스퀘어의 이제 10K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를 보시면은 보통 이게 8에서 한 9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총 원본을 상환하는 데까지. 그리고 이제 이 대출금 조달은 이제 자체적으로 이게 스퀘어 입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행하고 제휴를 했다고 했고 은행에서 조달을 하는 거고요. 은행이 이제 대출 채권을 사가는 형식으로 해서 하는 거죠. 이게 뒤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그 마진이 제일 많이 남는 산업이래요. 요 스퀘어 캐피탈이 하는 행위가 얘네가 이렇게 대출을 해주면서 거의 10%에서 16%까지 차지를 한대요. 그리고 그리고 월 매출의 한 10%를 또 원금 상환에 이제 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8, 9개월이면 원금 상환이 다 된다는 게 거의 이제 연 기준으로 이제 대출해준다고 했으니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요쪽 산업이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매우 높아서 아마 이제 이 해당 산업이 거의 처음에는 단말기 사업으로 갔다가 점점 금융업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결국에는 요거를 하고 싶어서 앞에 있던 단말기를 깔고 이런 걸 하지 않았을까.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리 대금업자네 거의. 그러네요. 거의 대부업체네. 그래서 이 스퀘어 캐피탈 이제 소개드렸고 이제 스퀘어 인스톨먼트는 이제 그 판매자 고객들한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대량 구매를 하면은 할부로 납부할 수 있게 이제 도와주는 이제 금융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큰 세 줄기가 이제 그 판매자 입장에서 이렇게 생태계를 구축해놨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그 바이어, 그러니까 구매자 입장에서 생태계를 구축해 놓은 게 이제 캐시 앱이에요. 사실 생태계라고 했는데 이 현금 생태계 안에서는 이제 캐시 앱이 거의 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을 이제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이체하고 수령하는 기능도 당연히 이 앱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제 물품 살 때 결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투자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주식 ETF, 그 다음에 비트코인까지. 이게 우리나라로 지금 거의 카카오뱅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이 이제 온라인 뱅킹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CEO인 잭 돌시가 아마 CEO일 텐데 그분이 비트코인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요. 이게 비트코인이 앞으로 화폐 세상에 이제 기축통화가 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제가 알기로 이분이 좀
비트코인 쪽에 많이 힘을 실어주는 걸로 기사를 읽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앞서 되게 이제 하는 커버하는 상품이 되게 많거든요, 이 회사가. 그래서 아무래도 경쟁사도 되게 많습니다. 뭐 판매자 생태계 업종에서는 뭐 제지 업체부터 해가지고 대부 업체까지 있을 거고요. 현금 생태계는 P2P 업체에서 뭐 송금액까지 있을 건데, 이들이 주장을 하는 그 자기네들의 이제 경쟁력은 뭐냐면은 이런 막대한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해놨던 그 자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잘은 모르겠으나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가격 정책이 되게 투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제 사례를 제가 그냥 발췌를 해놨는데, 뭐 한 번 이제 긁을 때마다 2.6% 플러스 10센트를 이제 떼간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적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장기 계약이 아니라 그냥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를 누적을 해놓는다, 축적해놨다라는 걸 자기네들이 이제 경쟁력이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네. 본인들 서비스에 자신이 있는 것 같은 게 네. 보통 락업 피리어드라고 하잖아요. 이게 미니멈 2년은 써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네. 사실 구독 경제를 구축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마음 편하거든요. 2년 동안은 딱 막혀 있으니까. 근데 장기 계약을 안 하고 네. 언제든 이게 취소 가능하다라는 것은 본인들 서비스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있고 너네가 다른 데를 가더라도 우리만한 서비스들을 찾기는 힘들 거야 라는 게 기저에 깔려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면을 보면 되게 또 배짱 있는 플레이라고 보입니다. 네. 하여튼 이 회사의 비즈니스를 피터 린치가 말했던 것처럼 1분 만에 서머리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냥 서머리를 하자면 결과적으로는 아까 이제 중소기업들에게 원래 원천 자체가 중소기업들의 어떤 그 예전에 뭐 무슨 물품을 교환하려고 했는데 이제 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거래가 안 되는 걸 보고 이 CEO가 그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거래를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어떤 제반의 기능들에 대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업까지 도전하는 사업,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조금 더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는 이유는 이제 토탈 어드레스블 마켓이라고 해서 이 회사 아까 경쟁사도 많지만 그만큼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시장이 엄청 다양하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치면 거의 쿠팡, 뭐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한꺼번에 만들어 놓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네. 펑클생님의 시장 전망은 일단은 포스 시장 지분율을 좀 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가장 처음 이해했던 거는 포스 시장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을까. 178개 기업을 조사를 했습니다. 스퀘어 178위 당당하게. 지분율 0.01% 미만 당당하게. 1등 마이크로소프트 당당하게. 자, 스퀘어는 사실은 포스 시장에서 보면은 지분율이 낮은 거 사실입니다. 팩트니까 말씀드리고, 페이먼트 프로세싱에서 지분율을 보더라도 페이팔이 압도적으로 위치를 선점을 했고요. 스퀘어는 6위에 위치를 했고, 스퀘어의 그 기능인 캐시앱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미미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대기업 그리고 기존에 규모가 있던 업체들은 포스기를 다 가지고 있었을 거고, 스퀘어 이전에 굳이 스퀘어로 바꿀 니즈가 정말 강하지 않은 이상은 안 바꿀 거예요. 스퀘어가 집중을 해야 되는 곳은 기존 대기업을 뚫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에 좀 눈을 맞춰가지고 그들의 니즈를 공략하는 것이 그들의 마켓 니치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뭐 앞에 포스는 좀 장난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마켓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국 중소기업 통계 쪽에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이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은 이제 90% 비즈니스 파퓰레이션의 90%가 중소기업이다. 그만큼 스퀘어가 어드레스 할 수 있는 마켓 포션이 상당히 높다. 물론 이거는 파퓰레이션이기 때문에 레베뉴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미미할 거예요. 하지만 일단 그 볼륨 자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봤고, 또 반면에 중소기업이 갖는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언스테이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해년도에 50%가 페일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수치이고, 이거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5년 내에 95%가 이제 위기를 겪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스퀘어 투자하실 때 또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추가를 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 된 게 미국 내 31%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스퀘어한테는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뭐
그 직접적으로 아무래도, 네,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봐야겠지만 그냥 수치상으로 보면은 중소기업체들이 좀 부진을 겪으면 스퀘어도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중소기업에서 결제하는 건수가 이제 줄어들면 거기서 결제 건당 이제 수수료도 줄어들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레비뉴에 좀 타격이 있겠죠. 네. 네. 물론 다른 사업에서 이거를 메꿀 수는 있지만 일단 그냥 중소기업 자체로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대기업 대비 좀 언스테이블하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었고 네네. 그래서 이거는 미국 전역으로 봤을 때 뭐 같은 얘기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가 영업 정지를 했다. 뭐 이런 부분을 뭐 좋은 것만 볼 수는 없으니까 뭐 달고 쓰고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캐시앱 시장 지분율인데요. 전통 페이먼트 프로세싱이랑 다르게 스퀘어의 캐시앱이 페이팔이 가지고 있는 벤모의 거래량을 앞질렀고요. 2019년도. 근데 여기에 나와 있진 않은데 2020년도에 팬데믹 때문에 오히려 캐시앱의 트레이딩 볼륨이 높아지면서 좀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제가 기사를 언뜻 봤고 앞으로 높아질 거다. 22년. 높아졌다. 네. 3분기까지. 이게 19년도 데이터라서 19년. 뒤에 좀 더 네.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네. 것을 보았고 전문가들에 따르면 2022년에 캐시앱의 매출이 3.3 빌리언, 페이팔의 벤모 매출이 1.6 빌리언으로 생각보다 스퀘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데이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 저런 캐시앱은 모바일 P2P 시장으로 볼 수 있고요. 네. 모바일 P2P 그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통상적으로 데모그래픽으로 봤을 때 18세에서 44세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거를 왼쪽에 있는 인구 구도표로 봤을 때는 제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이고 사실 가장 두터운 부분이에요. 원래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그 위에 탄탄히 있고 그들의 자녀인 이제 밀레니얼 세대랑 그 좀 윗단계 세대를 아우르는 게 이제 19에서 44세이고 결국 이들이 주요 고객층이고 위에는 얇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많은 마켓을 두드려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바일 P2P 데모그래픽을 또 가져왔습니다. 저 그림 보니까 그냥 이건 사담이긴 하지만 되게 부럽네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쵸. 출산율이 되게 해서 그러니까 젊은 층이 되게 두텁네요. 인구당 2명이라고 들었던 거예요. 합계 출산율이. 네. 아직도 2명이에요? 왜냐면 이제 외국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낳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탄탄하다고 하더라고요. 2명이 합계 출산이 2명이 돼야지 인구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한국은 좀 아파트 값이 좀 떨어지. 많이 나와주세요. 그런 관점에서 많이 나와주세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레드핀에 투자하시죠. 레드핀도 좋죠. 네. 앞으로 계속 거래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모바일 P2P였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퀘어 캐피탈에서 하는 이제 P2P 대출 시장도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21년까지는 사실 조금 주춤한다고 되어 있어요. P2P 대출 시장이. 근데 2025년까지 다시 또 성장을 빠르게 하면서 2020년과 25년 비교했을 때 약 2배 정도 성장하는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 중에서 또 제가 집중하고 싶었던 거는 그래서 중소기업의 대출 규모가 어떻게 될 거냐. 왜냐면 스퀘어가 집중하는 게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해서 봤더니 눈이 잘 안 보입니다. 2027년도에 이제 중소기업 쪽의 대출이 P2P 대출이 제일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이 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고 중소기업의 평균 대출 규모가 이제 107K 저 정도 뭐 한 1억 정도. 네네 1억 정도가 되는 거라서 큰 규모는 아니라고 봐요. 그 기업 대출 대비. 그래서 이 정도 규모면은 이제 스퀘어가 충분히 어드레스할 수 있는 시장인 것 같고 또 이들의 대형은행에서 중소기업의 대출 승인율이 한 26.9%라고 하니까 70%가 넘는 사람들은 사실 이제 대출 받기가 힘든 거죠. 그럼 결국 이들이 어디로 가야겠느냐? 스퀘어가 이런 얼마나 편해요. 아까 스퀘어 캐피탈 같이. 그냥 돈 벌면 알아서 떼간다고 하니까 부담이 덜 할 것 같아요. 이자율이 물론 높은 건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으로 보면은 전망이 좋지 않은가. 근데 이제 저는 뭐 자꾸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저도 이제 뒤에 이제 감사 보고서를 좀 읽은 사람으로서 그 중소기업들한테 1억은 굉장히 큰 돈이 될 수가 있어요. 코로나 특히 요즘 뭐 커피숍이나 이런데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뭐 그런 관점에서 받아봤을 때 1억이 작은 돈일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사업을 더 추가로 뭐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1억이라는 돈이 되게 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고용보험이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 사람들 자르지 말라고 네. 정부에서 돈을 막 주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중소기업은 당장 인건비는 국가에서 이제 돈이 나오고 자기는 대출을 받아서 인건비는 빼면 거의 대부분이 빠지잖아요. 그럼 1억 정도면 셧다운이 뭐 1년이 지속돼도 버틸 수 있는 기업장들도 뭐 사업장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스퀘어는 정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돈의 흐름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승인율이 높지 않을까 데이터 기반에. 그래서 위험 관리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뭐 총 이제 거래 규모의 20% 미만으로 제한한다 그랬으니까 네, 위험 관리도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장표는 미국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갖는 조금 더 특성이라고 할까요? 대출로 연동지어서 봤을 때 이들은 이제 경기 연동 좀 더 민감하죠. 경기에 좀 더 출렁임이 심하고 그래서 왼쪽 그 구글 트렌드를 보면은 이제 고잉 아웃 비즈니스가 많이 늘고 검색 추이가 많이 늘고 있고 또 오른쪽에 그 대출 딜링컨시 그 연체 연체율이 이제 2020년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물론 그 GFC만큼 올라온 것은 아니나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부분을 물론 스퀘어는 AI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통해서 리스크 프로파일링을 해가지고 대출을 한다고 하니까 괜찮겠으나 시장 자체가 이런 영향을 받는 것 자체는 팩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뭐 투자하실 때 좀 감안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네, 저는 그 3분기 또 감사 보고서를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되게 빠르게 지나갈게요. 회사는 2009년도에 만들어졌고 아마 페이팔 만들고 나와서 만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가총액은 현재 93조 정도 되고요. 비즈니스 모델은 테크놀로지인데 제가 뭐라고 쓸 게 없어가지고 은행업 등등등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뉴욕에도 오피스가 있고 뭐 캐나다, 일본, 영국, 호주, 아일랜드이긴 하나 대부분의 매출은 미국에서 발생한다는 점. 상장일은 2015년 11월 20일경에 했고요. 상장가는 약 12불 정도로 되어 보여요. 그래서 엄청나게 성장을 한 회사 중에 하나고 회사 종류도 컴퓨터, 커스터머, 뭐 일렉트로닉스라고는 써있는데 뭐라고 정의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앞에 우리 뿌꾸님이 설명해준 비즈니스 모델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2020년 3분기를 누적 매출 이제 뭐 누적 매출 관점에서 보면은 PSR이 뭐 12배, 그러니까 저 이제 12개월 누적 매출을 보면은 한 1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 자체 매출은 3조 원 정도 되고 그 3분기 기준으로 12개월 동안의 매출 대비 이제 시가총액을 해보면 12배인데 제가 이제 비트코인 매출을 좀 빼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매출과 비용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뭔지 몰라서 그로스 프로핏 기준으로 한 30배 정도 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밸류에이션이 적정한지는 저도 약간 의문은 되는데 아직은 뭐라고 판단할 건 못하나 좀 비싼 가격대이지 않나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기업들이 다 PSR이 엄청 높았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뻥튀기가 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PSR 중에 비트코인 매출을 빼면 이것도 한 24배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매출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비트코인 매출과 비용이 거의 같은 금액이 있는 걸로 봐서는 어떤 이 회사의 그 뭐 영업 마진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매출인 것 같아요. 단순히 사고 팔아주는 정도의 기능인 것 같아서 PSR은 20배가 훨씬 높아요. 비트코인을 빼면. 그래서 비싸지 않나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 단기간 코로나가 또 이제 확산이 되고 조 바이든이 또 셧다운을 명령을 내리면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 회사는 그때 매출 확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감안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 정보는 현재 208불 정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총액은 93불. 그다음에 여기 밸런스 시트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거는 뒤에 이제 세부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주가 움직임은 이렇습니다. 언제나 주식은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우상향 하고 있는 아름답네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스펙 상장인가요? 이건 스펙 상장은 아닌 것 같아요. 딱 12불 돼 있길래 이거 스펙 냄새가 나는데. 그쵸. 12불 스펙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딱 냄새가 12불 하는 순간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쵸. 알겠습니다. 냄새가 나긴 나네요. 한번 제가 그거는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안 할 것 같아요. 대충 그냥 이런 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 현황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 회사가 되게 그 작년 대비 현금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뭐 매출도 매출이겠지만 그건 사실 크지 않고요. 당연히 이것도 이제 주식이 아니라 이번에 채권을 발행합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현금에 싹 집어넣고 있고요.
대부분의 캐시 이퀴벌런트라고 하는 현금성 자산들이 다 MMF 위주로 들어가 있고 국고채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업 유사하게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채와 자산의 그 현금성 자산의 비중이 되게 중요해지기 시작한 그런 당국의 어떤 규제를 받기 시작한 기업이라서 현금을 좀 많이 유보하고 있는 편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게 거의 답니다. 이 회사는 그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그 해당 현금으로 이제 현금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고 기업들에게 대출도 해주고 뭐 그런 이제 유사한 기업이라서 어떤 장기 자산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총 자산의 8빌리언 정도 되는데 8조 정도 되는데 거의 6조 5천억 정도는 현금으로 들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뭐 제조업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뭐 공정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요것만 딱 봤을 땐 거의 은행업 유사한 느낌이에요. 사실은 트랜잭션 발생시켜주고 그 해당 현금으로 아마 이제 스퀘어 캐피탈을 하기 위해서 현금을 막 발행한 것 같은데 아니 그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채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커렌 부채라고 그래서 부채가 거의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니어 그 저기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현금이 막 유입이 됐기 때문에 장기 부채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장기 부채 중에 또 현재 비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비중도 많이 늘었고 커스터머 페어블 같은 건 제 생각에는 그 예치를 하면 은행도 왜 부채비율 되게 높아 보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게 고객의 돈이기 때문에 그런 예금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건 사실 부채는 아니고 이만큼 현금만 쌓아놓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총 부채가 거의 현금 아까 6조 5천억 보셨잖아요.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돈 빌려준 거 못 갚으면 이 회사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 리스크는 있고 그런 거 아니고서는 거의 망하지 않을 회사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부채를 일으킨 건 아니거든요. 예금 예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넘기고 뭐 지난주에 이제 저희 페스트리랑 좀 다른 점이 페스트리는 한 고객이 틱톡이 12% 이상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 기업이 나가는 바람에 큰 주가 변동성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 회사는 그런 게 없습니다. 매출 10% 이상이 되는 고객이 존재하지 않다고 공시가 되어 있고 대부분의 현금성 자산은 정부채, 뭐 채권으로 다 안전자산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이게 은행업이다 보니까 감사보고서에 채권을 어떻게 밸류에이션하는지 되게 세부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돼서 실질적으로 뭐 100원인데 지금 우리는 한 92원을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고 있는 편이고 커스터머 펀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제가 봤을 땐 예금 예치금인 것 같은데 대부분은 MMF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 약 6조 원 정도 중에 이제 약 1조 원을 현금으로 MMF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 M&A가 있긴 한데 되게 귀요미 수준의 M&A라서 언급은 필요 없고요. 아마 저 밸류에이션 평가를 면밀하게 한 것도 제가 알기로 올 초에 이제 스퀘어가 컨디셔널 뱅크 라이센스를 취득했다고 제가 봤거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요건이 조금 더 올라가서 맞아요. 되게 까다로웠어요. 다른 재무제표보다 읽기가 귀찮더라고요. 고생하셨어요. 한 20페이지가 더 많아요. 짜증나 죽었어요. 왜 이렇게 많나 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뭐 아직 임페먼트 로스라고 해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뭐 M&A를 하거나 뭘 어떤 자산을 편입했는데 이 자산에 대한 가치가 제로가 되면은 임페먼트 로스를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회사가 그러니까 손실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다 하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은행업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객 자산을 예치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그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다 보니 그리고 이제 자산 현황은 아니지만 컨버터블 펀드 발행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주요 부채 현황은 이제 스퀘어 캐피탈이 저도 이제 영어로만 읽고 지금 이렇게 약간 번역하듯이 내려놨는데 연방은행과 계약을 해서 페이책 프로텍션 프로그램 리퀴디티 패시리티에 대한 대출을 가능하게 해줬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같아요. 왜 이번에 뭐 PPP 뭐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PPP, 그 페이책 프로텍션 프로그램, 뭐 페이럴 무슨 프로텍션 프로그램에서 연준에서 저기 현금 발행해갖고 직접 주지 못하니까 그 왜 정부가 10% 이상 밑에 에코티 딱 깔고 하여튼 어떤 연준이 바로 줄 수는 없으니까 어떤 그 연방 정부를 통해서 돈을 대출해 주는 게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대출 항목 중에 요 항목이 있는 것 같아요. 페이책 프로텍션. 그러니까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 이제 그 비용들을 자르지 말라 이런 목적에 대출해 주는 거고 이 대출의 원금을 연준이 보장을 해요. 연방 정부가 보증을 하는 거예요. 원금에 대해서는. 그래서 5천억까지는 보증을 해주고 이 회사는 딱 473, 그러니까 4,730억까지만 이렇게 대출을 해준 상황이에요. 근데 이 돈을 갚지 않아도
연방정부가 또 보증을 해준다. 보증을 해주는 분이라서 이건 잃지 않는다. 단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스퀘어 캐피탈가 이런 형식의 대출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 그걸 좀 이제 부각을 시키고 싶었고 2025년, 2023년, 2022년에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요. 그래서 거의 약 2조 2천억 정도에 되는 이제 현금을 발행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8조인데 뭐 현금 형상에서 6조 5천억이잖아요. 그 중에 한 2조 정도는 거의 이제 그 장기 부채로 잡힐 것이고 전환사채로 발행했다는 점. 근데 이제 전환사채가 되게 웃겨요. 예를 들면 1000불에 원금 1000불에 8주, 12주, 43주 막 이렇게 전환 가능한 게 돼 있는데 가령 이건 20불이잖아요. 네. 200불이잖아요. 그러면 43불에 43주면 얼마야? 넘네요 그냥. 8만 불인가? 그쵸? 그래, 네. 아니 뭐 8천 불인가? 하여튼 계산이 잘 안 되네. 네, 8천. 네. 8천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 부채를 갖고 있으면 8,000불로 거의 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썼냐면 전환사채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한 번은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부채였다가 이제 주식으로 딱 바뀌면 그 다일룻이 되잖아요.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주가 가치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많다라는 거죠. 맞네요. 네. 당장 2022년께쯤 다가오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전에 파시든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뭐 일단 주가의 변동성은 존재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2022년도에 해당하는 이 전환사채 그 일부분은 이미 전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리고 이 전환사채 금리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대출이면 금리가 높은데 전환사채 딱 이렇게 기능이 들어오면 금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돈을 이제 빌리는 입장에서 야 내가 이거 주식으로 전환시켜 줄게. 그 대신 금리 낮춰줘 이러면 이게 바로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아마 거의 대부분 주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기 부채에 대해서 대부분은 시니어 이제 그 아까 전환사채라고 말씀드렸고 원래는 2조 2천억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뭐 밑에 안 나오는구나. 그 1조 7천억으로 그 이제 밸류에이션 해보니까 뭐 감가상각도 있고 뭐 원금 상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텐데 금리가 올라가고 막 이런 걸 얘네들이 밸류에이션 해보니까 1조 7천억으로 지금 뭐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부채 1조 7천억이 있는 이유가 그렇다는 점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레베뉴 관점, 매출 관점에서는 아까 뿌꾸님이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캐시앱에서 발생하는 매출하고 셀러 부분에서 발생하는 매출 딱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영업성과를 나누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는 지금 캐시앱 쪽에 그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되게 높다라는 점이랑 여기 봐주시면은 비트코인 매출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저는 이걸 빼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밸류에이션 할 때.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5%의 매출이 미국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아직 해외에서는 미미하다는 점,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MD&A라서 이제 경영진이 이제 자기 그 뭐 디스커션 이렇게 쓴 게 있는데 대충 넘어가면 카드 결제 기능이 없었던 2009년에 시작해서 중소기업 업체를 대상으로 만든 앱이고 캐시앱을 통해서 현재는 파이낸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아까 이제 푸꾸님이 막 여러 가지 설명했지만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뭐 파이낸셜 서비스 프로덕트 합쳐서 한 30개 정도 제품이 나와 있고 매출은 대부분 트랜잭션, 그러니까 이제 셀러스 시장에서 이렇게 뭐 거래가 발생하면 나오는 비용, 그다음에 서브스크립션 피라고 해서 거의 대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스퀘어 캐피털의 매출이라고 하더라고요. 서브스크립션 피가. 그다음에 서비스 피라고 했는데 이건 뭐 되게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당 회사는 스와이프, 유로페이, 마스터카드, 비자 등등등등등 이제 뭐 셀러스 웹사이트 등 해서 결제 기능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고요. 심지어 스퀘어 카드랑 그다음 컨트랙트 칩 리더 이런 것도 다 갖고 있다. 다 갖고 있다. 그다음에 스퀘어 캐피털 같은 경우는 셀러의 거래 정보를 통해 대출까지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의 어떤 안정성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캐시앱을 통해서 개인끼리 또 상점끼리 송금, P2P 상금이나 투자까지 가능하다. 뭐 이미 다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캐시앱 같은 경우는 은행 계좌 연동을 해서 P2P 거래도 되고 심지어 ATM 출금까지 가능하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다음 캐시앱을 통해서 주식 투자나 비트코인 거래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막 비트코인 매출하고 비트코인 비용이 비슷하다는 게 아마 그런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서 얘네들이 직접 사고 팔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매출에서 비트코인 매출을 빼고 저는 밸류에이션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앞으로 이 거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수료를 더 뗄 수 있긴 하겠지만 그게 되게 미미하다는 점.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신기했었던 게 아까 펑크생님이 언급하셨잖아요. 코로나19 때 셧다운을 했고요. 셧다운이 있었고 그때 매출 많이 감소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언택트 결제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막 증가하면서 캐시앱의 사용자가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고객을 위해서 서브스크립션 피를 리펀드도 해줬어요. 이건 다시 가져가. 얘네 장사 안 되지? 이러면서 돌려주고.
네, 뭐 서비스도 일시 중단하고 그 PPP 대출도 정부한테 받아서 주고 뭐 이런 고객 친화적인 정책을 했다 뭐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3분기 누적 매출은 뭐 지난 이제 2019년도 3분기 누적 매출 대비 46% 성장했다. 더 올랐네. 네, 많이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매출이 많이 증가해서 그런 거고 저는 좀 중요시하고 싶었던 게 서브스크립션 매출이 한 60%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그 스퀘어 캐피탈이 네. 본격적으로 금융에 뛰어든 시기인 것 같아요, 이때가. 그러면서 매출이 막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 그냥 트랜잭션 레비뉴는 똑같아요. 이때도 셧다운을 하는 바람에 매출이 급감했다가 이제 뭐 언택트 때문에 다시 매출이 이제 다시 뭐 반등했다 이런 거고. 캐시앱 서브스크립션 같은 경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3월, 4월 때 비용 부과를 잠정적으로 중단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서브스크립션 피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스퀘어 캐피탈에 대출해주는 것도 2분기에는 중단해놨다가 7월달에 재개를 했다. 그래서 매출 자체가 2분기에는 거의 박살이 났다가 다시 3분기에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 트랜잭션에 대한 그 스크래피 마진이 43%, 서브스크립션은 85%. 하드웨어 아까 그 단말기 있잖아요. 얘는 거의 마이너스예요. 공짜로 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비트코인은 2%.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이익은 크지 않고 서브스크립션이 가장 크다라는 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검사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서브스크립션 부분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그것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 관건이. 네. 그래서 현재는 뭐 회사가 소정주의권이 다수 존재하다고는 밝혔는데 경영진 판단에 있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스퀘어 캐피탈의 그 뭐 아까 뭐 그 인solvency 리스크라고 해서 이 회사가 망할거나 빌려준 돈을 못 받는거나 그런 어떤 위험이 존재하는데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이제 가능한 업체를 딱 선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폴트 날 가능성은 없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저는 좀 놀라웠던 게 클래스 B 쉐어홀더라고 해서 걔네들이 이제 경영진이나 임직원들 왜 처음부터 같이 했던 애들이 주식주잖아요. 걔네들의 지분 66.5%래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거의 경영진과 임직원이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조금 저는 그게 장단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이제 빨리 시간이 좀 지나가는 바람에 주가 예측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오버웨이트다. 그러니까 좀 비싼 구간이다. 3개월 전에도 비싸다고 생각했고 한 달 전에도 비싸다고 생각했고 지금 수준도 비싸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에버리지는 205불로서 현재 가격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의 그 서머리를 준비를 못했지만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미국도. 근데 조 바이든이 항상 얘기했었던 게 자기 셧다운 할 거고 뭐 여러 가지 막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 회사는 셧다운이 되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뭐 과거 했었던 뭐 무슨 페스트리나 윅스 이런 데는 좀 덜 할 텐데 여기는 직격탄을 맞을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이 회사를 저는 여러분들이 사실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중소기업이다라는 점 그리고 코로나의 변동성이 굉장히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감안해서 재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회사이나 앞으로 매출이 단기적으로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 사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기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기업이 워낙 그 유명세를 타고 있고, 그쵸? 맞아요. 너무 유명해서 페이스북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해서 어떤 약간 위험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 싶어서 이제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비즈니스 모델도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이런 종류의 산업이 해외까지 확장을 하면 중소기업들은 대출받기가 매우 힘들잖아요. 근데 그 대출 때문에 굉장히 또 뭐 더 좀 성공을 하는 회사도 있을 텐데 얘네들은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는 점, AI로 분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 예전에 하지 않았던 은행이 할 수 없었던 부분 있잖아요. 중소기업이 대출을 하면 야 꺼져 이렇게 했을 텐데 얘네는 죄송합니다. 평소 은행이 나왔죠. 얘네는 그게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혁신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와 이거 혁신 기업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 그런 정보들 결제 정보는 다 카드사들 뭐 아니면 PG사들 아니면 벤사들이 갖고 있었는데 이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것까지 다 자체적으로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고 또 그걸 토대로 대출까지 하니까 조금 더 혁신적인 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빨리 끝내야 되겠지만 은행 같은 데서 보면은 업무가 그렇잖아요. 너 뭐 있어? 대출 좀 해주세요. 뭐 있어? 이 회사 있는데 니네 회사 되게 귀염이야 작아 꺼져 이렇게 땅 갖고 와 뭐 아파트 담보 가져와 연대 보증 걸어 막 이렇게 하고 매우 잔인하게 하잖아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출해준다는 것은 매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 그 개인들도 회사를 다니면서 마이너스 대출 하잖아요. 네. 그 대출에 기반하는 건 얘가 젊고 아직 회사에서 잘리지 않을 거다라는 관점에서 대출해주는 거거든요. 이 기업도 똑같아요. 어떤 커피숍을 운영을 하는데 매출이 발생해요. 근데 이걸로 대출 받고 싶은데 대출 받을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이 회사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데이터 기반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혁신 기업이라 장기 투자할 만한 회사인데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가격이 빠지면 사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장시간 정말 죄송합니다. 이 비즈니스가 매우 어려웠어. 네. 뭐 페스틀리나 뭐 믹스는 되게 간단히 설명할 수 있었는데 이건 좀 어렵다 보니까 길어진 것 같습니다. 네네. 장기간 좀 봐주시느라 감사하고요. 네, 코로나 조심하시고. 네. 아, 600명이 건강하시길 넘었습니다. 바랍니다. 네, 건강하시고 네. 저희 항상 구호 외쳐야죠. 족구알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